네, 안녕하십니까. 정윤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정윤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는 그러한 저의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 동반자법, 동거 커플 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요즘에는 이제 저출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출생이 왜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제 동생들이라든지 또는 제 자녀가 이미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동생이지만 이제 30대 동생들, 30대 동생들과 또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식장을 예약을 하는데 이때도 막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데를 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단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혼수 준비해야죠. 또 중요한 건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집들이 문화도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 좀 남들과 자꾸 이렇게 체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게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와 이거는 진짜 연애 포기하자, 결혼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야 이거 이기적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 젊은 것들이 애도 안 낳고 아니 젊은 것들이 이기적이야 지네끼리 막 놀러 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왜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출생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출산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하나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러한 세계인데 왜 이것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회의 전체적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누가 이익을 받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혼과 관련돼 있는, 네? 그리고 육아와 관련돼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지금 당사자들은 결혼식 예약에 신혼여행에 그쵸 예단에 또 혼수 준비에 집 준비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결혼여행 신혼여행 또 아이들 육아를 하기 위한 각종 아동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동에 대한 교육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갖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각종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종 그런 산업이 발전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지금 너무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결혼하기 위해서는 예단 혼수 그리고 결혼 직장 예약 그 다음에 신혼여행 거기다가 혼수 준비 집 준비 야 이거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명, 출산자 10명, 출생을 한 아이의 10명 중에 6명이 동거 커플입니다. 동거 커플.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결혼 제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결혼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무슨 신혼여행 준비해야 되죠. 결혼 직장 예약해야 되죠.
또 결혼식장에 그 음식들 예약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예단, 혼수, 뭐 집장만 해야 되죠. 뭐 복잡하니까 뭐 이거 결혼 준비하다가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거 커플에 대해서 야 무슨 동거를 해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뭐 저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중도다. 예? 저는 국익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제 아들이 아빠는 아주 그냥 극우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극우 같아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극우 같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생활동반자법 동거 커플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야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6명이 동거 커플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녀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걸 등록을 하냐 그러면 생활동반자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결합제도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결혼식을 올려야지만 뭐 진짜 우리가 의료결정권 내 가족이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결정권. 예? 그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가족 지원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양자로서의 지위, 피부양자 또는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과연 예? 정말 뭐 나몰라라 가족인데 나몰라라 한 사람한테 상속이 가야 하는가? 그냥 진짜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법적인 가족으로서 뭐 어떤 혈족이라든지 또는 뭐 자녀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지만 진짜 나와 같이 동반해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진짜 뭐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나고 형제로 태어나고 보세요 뭐 형제 간에 태어나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막 부모 막 안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상속을 줘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활동반자법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계속 그래도 뭐 저런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야. 저 결혼도 안 하고 뭐 출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2100년이면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2천만 명. 지금 5천만 명이죠, 거의. 근데 2천만 명으로 절반이 줄어들죠. 2300년이면은 우리 인구가 이제 소멸 단계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프랑스가 출생률이 떨어지다가 출생률이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동반자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동거 커플이라도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누구를 위한 결혼인가, 뭐 결혼 업체를 위한 결혼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혼이지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활동반자법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발전된 사회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동거 커플을 법적 지원을 해주고 가족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 결정권, 그 다음에 소득공제, 상속, 그리고 피부양자, 또 각종 이제 그 가족수당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생활동반자법 안에서 동거로 형성된 이런 생활동반자 시민결합제도로 형성돼서 등록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네, 꼭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사과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에서도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뭐 60% 70% 이상이 비혼을 나는 비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출산.
제가 자녀가 둘입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는 이제 대학생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태어나서 왜 이렇게 아이들 옷은 왜 이렇게 비싸죠? 아이들 신발은 왜 이렇게 비싸죠? 아이들 의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계속 무슨 장애아 검사다, 양수 검사다, 뭐 각종 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유치원비는 왜 이렇게 또 비싸요? 대학 학비도 더 비쌌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사교육비들 있잖아요. 예? 이게 내가 교육에, 이제 제가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이런 수많은 사교육비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소한, 네, 아이들을 성인까지 키워나가는데 2억에서 3억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월급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대로 적금을 해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 20년 집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 와 진짜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서울에서 하고 장인 장모님은 저 강원도 홍천에 계시고 부모님은 경기도 남양주에 계신데 서울에서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고 좀 늦게 가면은 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에 있는 모습들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야 이건 나까지만 느꼈으면 좋겠다. 이 뭐 헬조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되돌아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동반자법,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러면서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죠. 그래서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바뀝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해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돼야 되고 꼭 가족을 누구 거예요? 기득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 정책.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예, 또 나중에 외국인들 간의 갈등.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진짜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시대로 갔을 때 갈등.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출산 장려 정책 연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생활동반자법이나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비혼, 비출산, 그리고 1인 가구, 그 다음에 동거커플, 그리고 개인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